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흔히 굴러다니는 오이 한 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 물기 많은 채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약봉지를 줄인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오이 한 개를 습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의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오이가 왜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실제 수치나 임상 연구 간단한 조리 팁까지 모조리 챙겼으니 편한 의자에 앉아서 메모 한번 준비해주세요. 먼저 술을 빼야 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신혼 시절보다 20에서 30%가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짠 국을 한두 번만 더 떠도 발등이 심하게 붓고 밤사이 두세 번씩 소변 때문에 깨기도 일쑤죠. 오이는 수분이 95%인데다가 100g당 칼륨이 147mg 정도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성 나트륨을 손에 손잡고 끌고 나가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죠. 2024년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매일 300g짜리 오이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9.8, 이완기 혈압이 평균 6.3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연구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수용성 식이섬유의 복합 효과를 핵심 이유로 꼽았는데,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의 약점을 오이가 상당 부분 씻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때 혈당이 20에서 30 정도나 치솟는다고 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 정도 되고 혈당 과부하는 0.4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리적 병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죠. 오이를 껍질째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장에서 젤리처럼 부풀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줘요. 미국 당뇨학회는 2025년 당뇨 식단 가이드에서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아침 메뉴에 포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하루 약 300g의 오이를 한 달 정도 먹인 그룹은 공복 혈당이 13, 당화혈 색소가 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전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식도를 적신 뒤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길쭉한 스틱 형태로 썰죠. 그 다음 무가당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이 속 탄수화물과 만나서 혈당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이 50g 식사에 땅콩버터 32g을 곁들이면 식후 2시간 혈당 곡선이 21%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실려 있어요. 단 당류가 0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30분에서 40분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차례죠. 여기서 오이랑 삶은 달걀 조합이 빛을 발하죠. 오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단백질 약 7g에서 8g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밥은 평소 절반, 삶은 잡곡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효과, 아침 식단이 점심 혈당까지 다스린다를 노린 전략이에요. 점심 전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시판 음료 대신 오이 한 3조각에서 4조각을 넣은 물병을 준비해주세요. 오이 껍질에서 녹아나온 엽록소와 미네랄이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죠. 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달달한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는 오이랑 사과, 안성맞춤이죠. 사과의 수용성 섬유 팩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202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오이 사과를 1:1 비율로 섭취한 군이 단일 섭취군보다 LDL 11%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 팩틴이 담즙산하고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한 덕분으로 분석을 했죠. 사과를 껍질째 하당분해서 오이 스틱과 함께 씹으면 치아 운동까지 돼서 또 잇몸 건강에도 좋겠죠. 저녁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오이 냉국 또는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드리죠. 냉국은 찬물 500ml에 오이 반개, 현미식초 한 큰술, 소금 아주 소량이면 끝이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계절이 쌀쌀할 땐 토마토 한 개, 올리브유 한 티스푼에 살짝 볶다가 오이채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랑 오이를 함께 드신 실험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4%나 감소했어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상극 음식을 정리해 볼게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분해해요. 꼭 같이 드셔야 된다면 당근을 60도 이하에서 5분만 데치고 드세요.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 두 식품
식품 모두 칼륨 폭탄이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한 끼에 칼륨 800mg 이상이면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부정맥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이와 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짭짤한 오이 피클 장아찌. 오이를 절이면서 첨가하는 나트륨이 100g당 1g을 훌쩍 넘을 수가 있죠. 소금에 절이는 순간 칼륨의 이점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대한고혈압학회 영양 지침이에요. 만약 피클을 꼭 담그고 싶다면 소금 절임 대신 3% 소금물에 24시간 저온 발효하거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위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나로이는 찬기운이 강하고 섬유질이 거칠어서 속쓰림 트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얇게 썰어서 약불에서 약 1-2분 정도 살짝 굽거나 뜨거운 국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고칼륨혈증 위험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오이 섭취량을 100에서 150g 이하로 조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혈청 칼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까지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죠. 껍질에는 어느 채소보다 엽록소나 플라보노이드,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죠. 단 잔류 녹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약 30초,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꼬집을 겉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농약이 약 85% 이상이 제거됐다고 해요. 베이킹소다에 5분 담그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흐르는 물이랑 물리적 마찰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속이 냉해서 오이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 레시피를 드릴게요. 오이 반개와 껍질째 썬 생강 3조각,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믹서에 20초간 갈아보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이 특유의 찬 성질을 중화해줘요. 달달함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분말을 작은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또 혈당 부담도 많이는 없겠죠. 오이 섭취의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하루 오이 중간 크기 1개가 기본, 더 더운 날이나 부종이 심한 날에는 1개 반까지, 위장이나 콩팥이 약할 때는 한 반 개 정도 줄이시면 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2끼를 오이 중심 식단으로 취한해도 칼로리는 하루 100에서 150kcal 밖에 늘지 않는데 포만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총 열량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유럽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녁 간식을 오이 스틱 150g으로 대체한 60에서 75세 여성 112명은 12주 만에 평균 3.6%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는 칼륨이나 수분, 식이섬유 덕분에 혈압이나 부종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혈당 지수가 15로 새벽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가 있고, 피세틴, 쿠커비타신, 실리카가 혈관벽과 뇌세포를 보호하죠. 오이는 한 개의 칼로리가 45kcal로 칼로리가 적은 반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오이와 땅콩 버터, 달걀, 사과, 토마토, 식초와는 궁합이 좋고, 당근, 바나나, 짠 피클은 위험과는 상극이므로 조절이 필요하죠. 이제 냉장고 속 오이를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오이 스틱, 오후 사과 오이 샐러드, 저녁엔 토마토 볶음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계, 혈당계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블루베리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그런데 막상 사오면 어떻게 씻어야 하나? 냉동은 괜찮을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지?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 이런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블루베리는 눈, 뇌, 피부, 그리고 혈관을 한꺼번에 돌봐주는 귀한 과일이지만 손질이나 보관, 궁합을 잘못 맞추면 이 영양은 줄고 배탈이나 속쓰림 같은 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를 그냥 한 줌 먹는 간식이 아니라 몸속의 곳곳을 기름칠해주는 천연의 건강제로 만들어 드시는 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가 왜 그렇게 좋다고 하나 이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 약 100g 속에는 푸른 껍질에 숨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평균 400에서 5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포도의 약 5배이고 딸기의 20배, 그리고 사과의 약 30배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쓸어내서 혈관 벽에 녹과 같은 산화를 막아주는데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지만 매일 50g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LDL 콜레스테롤이 10% 정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혈관의 내피 기능, 혈관이 수축 이완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515% 정도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미국 터프츠대 노화연구소가 70대 어르신 1600명을 약 10년 정도 따라가서 본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6%
36%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쌓여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회복 또 재활용되는데 속도를 높여줘서 컴퓨터나 TV,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서 생긴 눈의 피로감, 야간 운전대에 번지는 눈부심,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 같은 진행을 늦춰줍니다. 게다가 블루베리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약 24% 수준인 비타민C, 그리고 36%의 망간, 그리고 약 14% 수준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항산화 폭탄이라는 말이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능은 올바른 손질과 보관,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섭취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온전히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씻지 않고 털어 넣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신다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수입 냉동 블루베리에서는 A형 간염이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물에 살짝 헹궈서는 잘 떨어지지가 않고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척 후에 섭취가 원칙입니다. 생과일이던 냉동이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지근한 물 500ml 정도에 식초 2큰술을 섞어서 약 5분 정도 담갔다가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로 20에서 30초간 살살 헹궈주는 겁니다. 식초 속에 있는 초산이 껍질 표면에 있는 미세먼지, 농약, 세균을 분리해주지만 오래 담그면 수용성의 안토시아닌이 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약 5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식초 냄새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흐르는 물로 헹구면 금세 날아가고 식초 자체가 살균 효과를 내는 덕분에 따로 세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 방식이 중요한데요. 급한 마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열이 먼저 가해진 바깥쪽에 있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가 파괴가 될 수 있고 과즙이 흘러나오며 텁텁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냉장실에 1시간 정도 옮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육이 천천히 풀리면서 영양도 지키고 맛도 살아나고요. 급할 때는 씻어놓은 뒤에 미지근한 물 30도씨 정도에 약 3분만 담갔다가 꺼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번 녹인 블루베리는 다시 얼리지는 마세요. 얼음 속에서 수분이 팽창, 수축을 반복하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세균이 증식하기에도 좋고 과즙이 흘러나와서 맛도 시들해집니다. 남은 것은 당일에 바로 요리에 쓰거나 버리는 편이 속편하고요. 이제 생과와 냉동, 영양소 차이가 있나요 하는 물음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수확 즉시 급속 냉동한 열매는 비타민C, 안토시아닌이 약 90% 이상 그대로 보존이 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하 18도씨 이하가 유지되지가 않거나 해동, 재냉동을 반복하게 되면 산패가 빨라지고 껍질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반면에 제철 약 6월에서 8월에 나오는 생과는 향이 풍부하고 조직감이 아주 탱탱해서 정말 과일답다는 만족감이 큽니다. 단 수확 뒤에 실온에서 하루, 냉장에서도 3-4일 정도 지나면 비타민C가 20%가량 줄어드니 구입 직후에 두세 끼로 나눠서 빨리 드시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요약하면 철이 맞을 때는 생과로 향과 식감을 즐기는 것이 좋고 철이 아니면 냉동으로 영양을 지킨다가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계의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안토시아닌이 뚜렷한 효과를 내려면 체중 1kg당 약 1.5mg 이상 섭취가 필요한데요. 60kg 성인 기준이라면 하루 약 90mg 정도가 되겠죠. 블루베리 50g이면 안토시아닌이 200mg 안팎 들어있어서 충분하게 됩니다. 즉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고요. 더 드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블루베리는 찬 성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속이 차가워지고 설사를 부를 수가 있고 비타민 K 함량도 높아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살리실산에 민감한 분은 입술이나 혀가 약간 붓거나 몸이 가려울 수가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한 4-5알 정도로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면 색도 예쁘고 맛도 좋을 텐데 왜 안 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 칼슘 이온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불용성의 침전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덩어리는 위산에서도 잘 풀리지가 않아서 소화 자체가 더디게 되고 항산화력도 약 70%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 국제식품화학학회 보고서에는 우유로 만든 블루베리 스무디의 산화 지표 개선 효과가 물로 만든 스무디 대비 약 30% 이하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침전물이 식도로 역류를 하면 위나 식도염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드신 뒤에는 우유나 치즈, 요거트처럼 칼슘, 카제인이 많은 음식은 2시간쯤 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두유는 괜찮냐고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이 빠져서 카제인 농도가 낮고 유산균이 풍부해서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을 장까지 운반해주는 택시 역할을 합니다. 두유 역시 식물성의 단백질이라 침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걱정이 적고요. 다만 당이나 향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가장 약처럼 먹는 레시피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간단하면서도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20알, 기름기가 제거된 익힌 토마토 반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이면 되는데요. 토마토를 80도씨에서 약 2분만 데치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라이코펜이 지용성 구조로 바뀌어 흡수가 잘 되고, 올리브유 속에 올레오칸탈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과 함께 혈관 내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믹서에 물 200ml 정도를 넣고 곱게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항사나 기초 공사가 끝나는 셈이 됩니다. 맛은 토마토의 은은한 산미와 블루베리의 달콤함에 올리브유 특유의 고소함이 어울려서 의외로 부담이 없습니다. 혈당 고민이 있으신 분도 물 대신 무지방 우유나 두유를 넣지 않는 한 혈당이 급등하진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한 시간엔 블루베리 견과 한 숟갈이 좋은데요. 냉동 블루베리 열알을 실온에 10분 정도 두어서 살짝 해동한 뒤에 호두, 아몬드, 브라질넛 등을 한 줌 섞어서 드셔보세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돕고 서로 부족한 비타민 E나 셀레늄, 폴리페놀을 채워주게 됩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에 약 25g, 소주 한 잔 정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는 별다른 조리 없이 생 블루베리 한 알에서 5알 정도를 김치 옆에 한번 올려보세요. 특히 생선구이나 고기 반찬이 있는 날에 곁들이시면 단백질 산화로 생길 수 있는 프리라디칼을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잡아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를 더 오래 두고 드시고 싶다면 급속 예냉을 권하는데요. 세척 후에 물기를 제거한 블루베리를 종이컵에 25알 정도씩 담아서 랩으로 입구를 씌운 다음 냉동실에 가장 찬 곳에 약 30분만 예냉을 했다가 얼음이 얇게 잡히면 얼음이 끼지 않는 냉동 서랍으로 옮겨두세요. 처음 3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세포벽이 단단히 얼어서 팽창으로 터지는 걸 막아주게 되고, 해동 후에도 터지지 않아서 단맛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냉동해두면 약 8개월 정도까지 그 품질과 영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철에 넉넉히 사서 씻은 뒤에 예냉 그리고 이동 2단계만 지켜서 한번 보관해 보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혈압약, 당뇨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혈전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고용량을 드시면 하루에 약 20알 이하 정도로 줄이시고,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잎차도 좋다던데 맞나요? 네, 가을 단풍 든 잎을 따서 살짝 찐 뒤 덮어 말린 잎은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함량이 열매보다 약 20배 가까이가 높습니다. 잎 2g을 물 500ml에 넣고 10분간 달여서 식혀서 드시면 항산화,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나요? 살리실산에 혹시 과민증이 있는 분은 입술 붓기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알에서 5알 정도로 반응을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섭취량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흰 가루가 농약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과분이라는 천연의 보호막으로 신선도의 징표입니다. 꼭대기 알까지 고루, 분가루가 남아있고 살짝 파랗게 보랏빛이 선명하면 아주 신선한 블루베리입니다.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두세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두세 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 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 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인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의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의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이제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줌 얹고 된장국 국물을 두어 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이나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는 배가 큰 도움이 되는데 45세에서 65세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하게 한 후에 배를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과 비교를 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 실험에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 정도 낮아졌고 허리둘레 또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었죠. 배는 단맛이 좋지만 배는 가을과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과일이죠. 배에는 많은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과일이에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니 깜짝 놀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을 통해 배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배의 11가지 효능과 어떤 분들이 배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지, 또 배를 고를 때는 어떤 배가 좋은지 고르는 방법, 그리고 보관 시 주의사항까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어릴 적 추운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깎아주신 배 한 쪽씩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겨울에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심해지면 어머니께서 이제 배 하나를 가져다가 가운데를 이제 동그랗게 C 부분을 파내시고 꿀을 넣어서 끓여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배는 기침이 심할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배의 첫 번째 효능은 기관지에 좋다는 거예요.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 점막에 분비물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래가 생기죠. 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루테올린과 안토크라신 성분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가래를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가 폐에 열을 내리고 기관지를 부드럽게 하는 진액 생성을 돕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배의 과육에는 피로회복을 돕는 유기산과 비타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껍질에는 이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죠. 배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간혹 배를 이용한 가공식품, 배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 배로 만든 음료가 아닌 과당이나 설탕 등이 많이 들어간 배 첨가물의 가공식품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가공식품에는 단맛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당 성분이나 설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바로 이 설탕이 문제죠. 아시겠지만 이런 가공식품 음료를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면 설탕을 과다하게 흡수되는데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혈당이 또 떨어지게 되고 저혈당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췌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다양한 혈관 질환도 생길 수가 있겠죠. 정말 사소한 식습관으로 무서운 결과까지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신장뿐 아니라 눈 건강과 심장에도 무리를 주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어 거울 보기 싫으신 분들도 계시죠.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바로 이 주름도 많이 생겨요. 이 설탕을 소화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라는 게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돼서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배의 효능은 미각을 살리는데 좋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을 먹어도 맛도 잘 모르겠고 침도 잘 안 생겨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노화가 되면서 미각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당뇨병이나 갑상선저하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또 나이 들면서 혈압약도 우리 많이 드시잖아요. 고혈압약 안에 들어있는 캡토프릴이라는 성분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미각장애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미각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침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항상 입안에 맑은 침이 충분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매일 배를 한쪽씩 드시게 되면 입안에 침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침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미각을 살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배의 효능은 대사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사증후군이란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중성지방혈증 등 이런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추정하고 있는 연구들도 많아요.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이나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는 배가 큰 도움이 되는데 45세에서 65세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하게 한 후에 배를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과 비교를 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 실험에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 정도 낮아졌고 허리둘레 또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었죠. 배는 단맛이 좋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배 4분의 1이나 반쪽 정도씩 드시고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하루 1개 정도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네 번째 배의 효능은 체질적으로 건조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를 드시게 되면 몸속에서 세포의 점액질 분비를 활성화하게 돼서 건조한 세포막을 촉촉하게 해줘요. 한의학 쪽에서는 이를 윤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음을 보하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막이 건조하게 되면 몸 안의 독소가 세포에 달라붙게 되고 배출이 쉽지 않게 되죠.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이때 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47만 8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폐암 발병률과 식이 패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 채소보다 과일을 자주 먹게 되는 사람에게서 폐암의 발병률이 낮았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과일 중에서 배를 섭취한 그룹에서 폐암 발병률이 낮게 나왔어요. 다섯 번째 배의 효능은 변비를 완화시키는 효능도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변비
변비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한동안 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변비가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쪽씩 배를 드시면 굉장히 큰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수분으로 인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무르게 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어서 변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섯 번째 배의 효능은 당뇨로 인한 갈증을 느끼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는 소갈증으로 힘든 분들에게 약으로 처방될 만큼 좋은 과일인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과일 드시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배는 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좋은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단단한 과일들은 당이 있어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배의 혈당 지수도 35 정도로 낮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사항은 과일을 드실 때 식사하시기 전에 드시는 게 좋고, 식사 후 바로 드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 식사 전에 드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를 식사 전에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공복감을 줄여줘서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이는 효과, 혈당과 혈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배의 효능은 숙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숙취해소 음료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바로 콩나물 해장국 떠오르실 거예요. 실제로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콩나물 안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아스파라긴산이 우리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촉진을 해줘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배에도 이 아스파라긴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숙취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로 만든 주스도 술 먹은 다음날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의 배 주스가 숙취 쪽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여덟 번째 배의 효능은 감기나 인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는 성질이 차갑고 열을 식히는 기능, 즉 청열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염증 성분인 카테킨과 알부틴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우리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막아줘서 해열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감기에 꼭 걸리거나 인후염으로 힘드신 분들이 매일매일 배를 조금씩 드시면 이런 염증성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증상 등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 배의 효능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배가 단맛이 좋아서 살이 찌기 쉬운 과일로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혈당 지수가 35로 낮은 편에 속하고 수분 함량이 좋고 포만감을 높여줘서 배를 드시게 되면 과식을 오히려 막아줘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열 번째 배의 효능은 피부가 거칠고 칙칙하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고 신진대사를 도와서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배에 함유되어 있는 이 알부틴이라는 성분은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줘서 칙칙한 피부색을 맑게 해주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11번째 배의 효능은 정말 중요한데, 죽어가는 간을 살리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전남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배에는 팩틴, 알부틴, 아스파라긴산과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간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간 내부에 유해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배를 드시면 좋다는 이야기죠.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배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 배는 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열해서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바로 해독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배를 익힐 때 배를 껍질째 사용하시고 씨와 꼭지는 빼고 깍둑 썰기를 하셔서 냄비에 넣고 끓이시면 되는데, 배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끓인 다음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우리 백혈구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 한국 식품과학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배를 가열하게 되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3,700배나 상승, 이런 효능 때문에 간 기능이 좋아지고 해독작용이 좋아져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있지만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이 찬 분들이에요. 수족냉증이 있거나 뱃속이 차가워서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분들은 배를 많이 드시면 좋지 않아요. 배가 찬 기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게 되면 체온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한 배가 소화 기능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속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더욱 차갑게 돼서 소화가 더 안 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를 드실 때 주의할 분들은 신장이 약한 분이에요. 배에는 수분이 많아서 다른 좋은 점들도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이 배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수분으로 인해서 이뇨작용이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수분의 손실이 심해질 수도 있고 소변이 농축돼서 신장에 무리를 줘서 결석 같은 것도 유발하게 될 가능성도 가지고는 있어요.
배를 보관하실 때 주의사항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배와 많이 드시는 과일이 사과인데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와 배에 좋은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건강에는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보관할 때는 근데 다르죠. 배와 사과를 같이 보관하게 되면 사과에서 분비되는 이 에틸렌 가스가 배를 오히려 빨리 상하게 돼요. 이 에틸렌 가스는 대표적인 식물 노화 호르몬인데 사과는 바로 이 에틸렌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배와 사과는 따로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어요.